1519년 어느 밤 궁환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요? 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게 확실하구먼.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사내가 뭔가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 보시오. 조광조가 역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이다. 이 남자는 예조판서 남권,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건 작은 나뭇잎 하나. 소식을 들은 중종은 경로했어. 당장 조광조와 그 일당들을 잡아들이라. 이내 조광조, 김정, 윤자임 등 살인 세력들이 붙잡혀왔어. 대체 나뭇잎 하나가 뭐라고 중종이 이렇게 경로했을지, 이쯤 되면 그 나뭇잎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궁금하지. 바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 주초위왕, 이게 뭐라고 그렇게 난리 들릴까? 천천히 설명해 줄게. 달릴 주와 닮을 초를 합치면 조광조의 성인 나라조가 돼. 즉 조가가 왕이 된다 라는 뜻인 거지. 애벌레가 파먹은 곳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거야. 말이 된다고 생각해? 물론 아마도 조작이었을 거야. 결국 이 어이없는 기묘한 사건을 발단으로 신진 세력이 몰락하고 훈구파가 재집권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지. 그렇게 조광조의 개혁의 꿈은 허무하게 끝이 나게 돼. (1482년) 한성 한 아이가 태어났어. 유난히 하얗고 예쁘장한 이 사내 아이가 바로 광조야. 광조는 예쁘장한 자신의 얼굴을 사내의 얼굴이 아니라며 싫어했대. 조광조의 얼굴을 본 율곡 이인은 이렇게 얘기했대. 난초처럼 청아하고 달처럼 환했다. 조광조의 첫 일탈은 17세 때였어. 대학자 김갱필을 찾아가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이게 왜 일탈이냐고? 김갱필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 해. 김갱필은 당시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유배를 당한 상태였어.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바로 폭군 중의 폭군 연산군이었어. 유배를 당한 학자에게 학문을 배운다는 건 같은 일파로 몰려 자신은 물론 일족이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인, 화를 부르는 사람이라며 화태라고도 불렸대. 이때부터 주류의 생활을 포기하고 험난한 정치 생활을 예상했을지도 몰라. 범상치 않았던 사람이었던 거지. 조광조는 사마시에 장원급제를 하고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게 돼. 성균관에 들어간 조광조는 엄청난 꼰대력으로 다른 유생들을 훈계하기 시작했어. 유생은 늘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고고한 척하는 조광조를 좋아하는 유생은 없었어. 다들 몸을 사리기 바빴으니까. 그렇게 조광조는 성균관의 공식적인 왕따가 됐어. 근데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으니까. 역시 조광조는 머지않아 성균관의 워너비가 돼 그의 신념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거야. 그렇게 그는 존재감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 조광조는 정치생활 내내 엄청나게 파격적인 승진을 했어. 물론 본인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겠지. 먼저 이조판서 안당의 추천을 받아 특채로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의 사서에 임명돼. 사실 이대로 모른 척 관직 생활을 해도 되잖아. 하지만 조광조는 관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과거를 보고 심지어 합격해. 특채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공무원 시험을 또 본 거지. 이렇게 과거에 오른 조광조는 사관원 정원에 임명된 후 이틀 뒤 모든 이들을 멘붕에 빠지게 할 충격적인 요구를 해. 바로 사관원, 사원부, 대관들 전원 교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면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각 부서, 부장들의 인사이동을 요구한 거야.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이 요구를 중종이 받아들여. 파격적인 조광조의 행보가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 이때부터 중종과 조광조의 달달한 브로맨스가 시작된 거야. 중종은 대체 왜 당찬 신입 관료를 품었을까? 당시 중종의 입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해. 당시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중종반정 공신 세력들에게 엄청나게 휘둘릴 때였어. 어느 정도였냐면 중종은 부인 신씨가 연산군의 측근인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반정군에 의해 강제 이혼까지 당하게 돼. 공신들에게 중종은 자신들의 정치를 펼칠 명분을 위한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니 자신의 방패가 될 인물을 찾던 중종의 눈에 이 도라이스러운 신입 관료 조광조가 딱 나타난 거야. 얼마나 기뻤겠어. 조광조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내 정치를 펼치는 거야. 파격적인 승진, 또 승진. 조광조는 언관으로 중종 앞에서 경연을 하게 돼. 경연이란 신하가 임금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고 국정을 논의하던 일을 뜻해. 조광조는 주로 수학으로 경연을 진행했는데 이 수학은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보면 돼. 이때부터 수학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도 했지. 중종도 열심히 참여해서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조광조의 말을 경청했어.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야. 연중종의 신임을 바탕으로 조광조는 엄청난 승진기를 걷게 되는데 탄원 정운을 시작으로 홍문관 부재학, 사헌부 대사원까지. 금으로 따지면 일반 공무원에서 3년 만에 검찰총장인 거지. 그야말로 파격적인 승진이었어. (1518년) 조선에 지진이 발생해 이 지진이 발생한 후 이상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조광조가 중종에게 가나게. 지진이 발생하면 소인들이 물러가지 아니하고 몰래 화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진이 일어난 게 소인배들 때문이라는 거야. 지진을 기회로 공신 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개혁을 주장하기 위한 뒷받침으로 쓰기 위함이지. 그가 가장 먼저 주장한 개혁안은 이거였어. 여씨양약. 고려시대에 이미 들어온 행약은 살림 세력의 기반이 되었어. 평촌의 내규를 만들어 서로 화합하고 협조하게 만드는 규율인데 이는 살림 세력들이 향촌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자치 규약이었어. 처음 조광조가 시행하여 대학자 유황과 이 등 살림 세력들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됐지. 사실상 조광조가 시행한 행약은 시작이라는 의의만 있을 뿐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은 없어 크게 발전하진 못했어. 두 번째 개혁안은 바로 투격서 폐지. 투격서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야. 그렇다면 왜 조광조는 소격서의 폐지를 주장했을까? 조광조는 철저한 유학자야. 유학은 곧 이교. 유학자의 입장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는 한마디로 이단인 거지. 조광조 말이라면 하트만 날리던 중종도 망설였어. 왜냐면 이 소격서는 태종 때 만들어진 역사가 꽤 깊은 기반이니 중종 입장에서는 폐지가 부담스러울 만하지. 그랬더니 조광조는 시위를 해. 그냥 때를 쓴 거지. 결국 소격서 폐지는 받아들여져. 조광조가 생각한 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거지. 세 번째 개혁안은 바로 현량과 실시. 현량과가 뭐냐면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을 첨가하여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거야. 한마디로 합법적 낙하산. 현량과 실시에는 과거 제도의 폐단이 바탕이기도 했어. 문장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뽑힐 수 있는 과거 시험은 이제는 무의미하다 파악한 거지. 이 현량과를 통해 조광조의 사람이 대거 합격하게 돼. 언제까지나 경고할 것 같은 중종과 조광조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 당에 빠졌을 땐 좋게만 보이던 것들이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않듯. 그렇게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마음도 점점 식어가게 되는데 조광조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는 그의 성격답게 노빠꾸야. 대놓고 혼내기도 하고 중종이 피곤할 말만 반복돼. 그것도 아주 길게. 중종도 이런 조광조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 대답도 점점 짧아지고 귀찮아하는 게 느껴지지. 특히 조광조의 위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보다 더 커지는 조광조의 존재감이 중종의 질투심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
조광조는 그런 중종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의치 않고 개혁을 이어가 바로 공신 세력들의 공신 자격을 박탈하는 개혁을 단행한 거야. 일명 미운 삭제, 가짜 공신들을 찾아내 그 자격을 박탈해 약 70명의 공신의 이름을 공신 목록에서 지우는 개혁을 밀어붙이게 돼. 중종 반정의 공신들인 훈구파는 이런 개혁에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지. 자신들의 공로와 혜택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훈구파들의 반발에도 원칙주의자 조광조는 강력히 밀어붙여 결국 공신 76명의 공신 자격이 박탈되고야 말았어. 하지만 조광조 자신도 몰랐겠지. 이 개혁이 자신의 마지막 개혁이 될 줄은. 이를 계기로 훈구파의 반격이 시작이 돼 조광조가 끝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거지. 마침 조광조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던 중종도 예전이라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말들이 서서히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주초위왕, 해벌레가 파먹은 글씨. 결국 훈구파와 중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기묘사화가 터진 거야. 그렇게 조광조는 공신 목록 삭제 이후 나흘 만에 옥고를 치르게 돼. 조광조는 옥에 갇히자 평소답지 않게 옥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취하는 등 무너진 모습을 보였대. 다음날 조사를 받을 때까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미 자신이 돌아갈 곳은 사라졌고 개혁이 끝이라는 걸 예상하지 않았을까. 술에 취해 마지막으로 중종에게 서신을 보내 신의 죄는 10,000번 죽어 마땅하오나 한 번만 친히 국문을 해주시면. 이 서신을 본 중종은 어땠을까? 중종은 끝내 조광조를 만나주지 않았어. 이렇게 마치 짜인 각본처럼 한밤중에 체포가 순식간에 이뤄졌어.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 나라의 대사원을. 이 비정상적인 체포의 배후에는 그래 중종이 있었어. 기묘사화를 일으킨 홍경주나 남곤도 조광조를 죽이자는 속까지는 올리지 않았지만 조광조를 어서 죽이라고 재촉한 것도 바로 중종이었어. 이건 중종이 자신의 장인인 홍경주에게 보낸 밀서의 내용이야. 간당이 이미 결성되었고 임금이 고립되어 제재하기 어려우니 함께 제거하기를 꾀하여 종사를 안정하게 하려 한다. 조광조 일당을 어서 죽이라는 밀서였어. 결국 이렇게 둘의 4년간의 동행은 조광조의 죽음으로 끝을 맺었어. 조광조가 그린 개혁의 그림 찬란했던 4년이라는 시간.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조광조는 사사 명령을 받고 시를 한 수 남긴 후 먼 길을 가기 힘드니 관을 가볍게 만들라 는 말을 남기고 처연히 사약을 마셨다고 해. 그렇게 38세의 나이로 조광조는 짧은 생을 마쳤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뤄내고자 했던 개혁, 그는 너무 급했던 건 아닐까? 중종이 그를 담기에는 너무 작은 그릇이었던 게 아닐까? 또 노련한 여우 같은 훈구파를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닐까? 조선이라는 별에 표류한 외계인 조광조는 그렇게 자신의 별로 돌아갔겠지. 그 별은 어느 별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 같아.